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이 다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가고요. 반도체가 핵심에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그렇게 반도체 AI 거품론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이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모양이죠. 네, 터보컨트 이슈만 있을 때에도 또 네, 이제 거품이냐, 맞아요. 효율성이 나오면서 HBM이 필요한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또 기회였어요. 지나고 나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결국 딥시크가 한번 있었고, 맞아요. 똑같이 터보컨트가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그 구글 알파벳이 발표했던 새로운 모델 칩이 있습니다. 8i라는 칩도 하나 있고 다른 예. 칩도 하나 두 개 있는데 칩을 두 개를 발표하면서 그때 화면에 띄운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보였었는데요. 전작 모델보다 HBM이 무려 6.8배의 규모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날 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마이크론이 막 급등하고 예.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18거래일 연속 속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ETF가 1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네. 역사적으로 레코드 하이를 일단 만들었고 어제는 조금 주춤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약간 과매수 권역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조금 조정세가 나올 만도 하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반도체 등이나 시장에 대해서 쉽게 많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숏을 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쇼친 사람들은 망했죠, 뭐다. 네, 그렇죠? 좀 많이 힘들었고요. 네.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쪽을 본인의 이제 공매도를 지금 이걸 네. 했다라고 이제 어제 오픈을 하기도 했는데 네. 내년 1월물을 또 했더라고요. 그 양반도 시장의 노이즈야. 네. 마이클 버리도 그죠? 네, 근데 조금 내려가면 팔 거예요 아마. 네. 내년 1월까지 기다릴 사람도 예. 아니고 짧게 그냥 먹고 팔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캐펙스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AI 토큰 활성화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25년 초부터 해서 지금 이번 때 26년 이번 때까지 하니까 AI 토큰,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토큰의 디맨드가 23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대 언어 모델에서 평가해서 이제 조금 더 추론으로 넘어가고 에이전틱 AI로 넘어오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기하급수로 네. 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는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모델들도 나오고 칩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반도체가 여전히 이제 쇼티지가 맞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근데 메모리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1월부터 1분기 정도부터는 또 낸드까지도 좋아진다. 낸드 가격 인상이 올해 1분기에는 디램보다 더 높게 형성되면서 낸드 좋아진다. 그게 지금 올라온 게 어딥니까? 인텔이나 그다음에 AMD, 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대부분 다 이제 CPU까지도 없어지네. 예. 쇼티지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인텔이 20% 이상씩 막 올라가고 이런 게 연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디램에서 시작된 메모리가 낸드 프레시, 그다음에 HDD,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CPU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텔도 실적 발표에서 숫자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GPU와 CPU의 비율이 1대8일 건데 그게 좀 있으면 8대1로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면 CPU가 더 많이 이제 필요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 터보컨트 이슈들 이런 것들이 다 사그러지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좀 더 물량 확대가 분명히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주가의 폭등이 사실 좀 일어났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계를 좀 되돌려 보면 빅테크들이 소위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네.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빌려서 회사채 발행해서 했는데 돈을 언제 버느냐, 손은 누가 키우느냐. 사실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네, 터보컨트 전에도. 그리고 사실은 거기 돈을 대줬던 블루아울 같은 회사들이 환매 중단도 얘기했고, 근데 지금 물론 이번 주가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 기간인데 거기서 돈을 막 벌리는 소위 걱정거리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우선은 지금 많이 오른 거 맞죠? 예. 단기에 일단 많이 올랐고 18거래일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가 네. 올랐다는 것은
어쨌든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상황인데 기대감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톤 있으면서 많이 오른 건 맞고 블루아울 사태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환매가 일부 좀 이루어지고는 네. 있지만 뭐 그걸 전체적으로 뭐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것은 아니다 보는 것 같고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바퀴벌레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을 했고 네. 본인들도 좀 이제 오픈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예, 대해서 익스포즈가 맞아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겠지만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으나 이제 시스템 리스크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상당히 좀 비관론자잖아요, 제이미 다이먼이. 근데 그 사람이 일단은 이거는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야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제 생각보다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본인의 그 금융그룹도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 버나요? 근데 아마 한 500억 달러 정도가 노출이 되는 걸로 보여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 4월 29일, 4월 30일 이때 M7 가운데 4-5개가 집중적으로 그때 이제 네, 실적 발표를 실적 하거든요. 발표하죠. 이번에 이제 4월 말에 발표하는 그 기업들이 하루에 그날 다 같이 발표하는 게 역사적으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동일 날짜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변수가 좀 커질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켜봐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기업들의 클라우드 매출의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느냐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캐펙스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느냐 이건 문제인데 지금 시장은 좀 더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면 최근에 반도체주가 꽤 온라인 상태에서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오거나 좀 주저앉는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분석은 아마 그러진 않을 것이다. 클라우드에 대한 성장도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도 이번에 지금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뭐 여러 가지 뭐 펩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좀 뒤처지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하겠다 이야기 나왔죠. 그러나 이제 테슬라가 이제 FCF라 해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이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주가가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테라팹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것도 이제 반도체를 워낙 구하기가 힘드니까 자급자족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테라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요. 네. 이제 그런 시도들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슈는 역시 아직까지는 쇼티지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꺾을 시기가 어느냐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기준을. 네. 첫 번째로는 TSMC의 캐펙스 컷이 나오냐 문제이죠. 근데 어젠가요 TSMC가 이제 캐펙스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컨센보다 20% 상향 조정된 캐펙스 단행을 한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격적인 캐펙스 단행을 하는 거예요. 컷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한국 시장의 반도체 수출 지표가 대만양 수출 지표가 꺾이냐 문제인데 왜냐하면 HBM을 만들어서 엔비디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TSMC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TSMC 쪽에 대만양 수출 지표가 꺾이냐 문제인데 그것도 안 꺾었고요. 4월 20일까지 지표를 보니까 세 번째 자 중량당 킬로그램당 가격이 어떠냐 봤는데 메모리나 다른 쪽 보니까 대부분 다 레코드 하이를 여전히 찍고 있더라. 그 킬로그램당 중량당 단가가 계속 올라가더라. 이게 세 가지가 변수가 모두가 다 꺾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뭐 한 번 꺾인다고 해서 이제 피크다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이게 연속적으로 좀 더 꺾이게 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피크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세 개 모두가 다 이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 피크론을 말하기 좀 어렵고 또 돈을 버는 것이 워낙 높게 지금은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가 높아지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올랐지만 PR이 한 6배 언저리입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뭐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꺾을 때냐 이건 좀 아니다. 그러나 단기로는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V자 뭐 하이닉스가 지금 벌써 130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올랐다. 지금 4월만 놓고 보라도 50에서 60% 올라왔거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쇼티지 그리고 캐펙스 증가 부분들이 아직은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견조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꺾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성적표를 봤기 때문에 기대를 엄청 했었는데 그죠? 좀 아쉬웠죠. 기대보다 좀 아쉬웠어요. 네, 네, 한 네. 40조를 찍어줄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네. 조금 이제 아쉬웠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흐름들이 SK 하이닉스가 더 상대적으로 네. 강세 흐름으로 갑니다. 네. 물론 뭐 ADR 상장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도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노조 문제 이런 네. 것도 좀 있어서인데 맞습니다. 네. 일단 투탑에 대한 견해들은 BNK에서 이제
투자 의견 하향했다고 그래서 SK 그죠? 하이닉스. 하이닉스에 네, 대해서 네. 그죠? 아마 커버하는 증권사가 글쎄요, 국내 증권사 몇 개 될까? 애널리스트가 최소한 20명 이상 될 텐데 그죠? 30명 될 텐데 되게 소수 의견을 내서 네. 제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는 괴로움을 좀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투탑에 대한 전략은요. 네. 네, 뭐 BNK 리포트는 좀 용감한 리포트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근거는 딱 하나예요. 예. 하반기에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폭이나 어떤 증가율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좀 둔화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이제 130만 원 목표 주가에 이제 매수해서 보유로 이렇게 그렇게요. 좀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근데 뭐 평가를 하이닉스 하고 이미 있어서 130만 원 넘었기 때문에 넘어가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네. 이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를 좀 그러니까요. 알 수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이게 맞다 틀렸다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어떤 리포트였고요. 그러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겨울이 온다라고 했던 모건셀리의 션킴 맞아요. 애널리스트가 내년 영업이익을 688조였나요?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688조면 이게 추정하기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는 마당에서 지금 갑자기 하이닉스도 이제 꺾어버렸다. 이게 그러니까요. 좀 이슈가 좀 된 거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좀 덜 오르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의 뭐 그 노조 이슈 이것도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베타가 좀 낮아요. 베타가 높은 하이닉스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네. 좀 안 좋을 때 빠질 땐 더 많이 빠지는 게 베타 부분인데 하이닉스가 좀 더 그러하고요. 그럼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새롭게 그 반도체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의 지분율이 75%에 달하는 새로운 ETF가 발행이 됐는데 그게 10일 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비중이 아무래도 베타가 큰, 좀 더 높은 하이닉스 쪽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네.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베타가 높은 종목에서 좀 더 주가들이 튀고 있고요. 다만 이제 1분기 숫자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야 50조 원대 나온다고라고 했는데 57조 2천억이 나와버렸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가 40조 원대까지 추정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OPM 마진율이 이제 한 4.9%, 75% 원조리까지 OPM 마진율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한 리포트도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71%가 72% 정도 나왔거든요. 72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아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쉬웠지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그 정도면 잘하는 것이고 아직 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주가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뭐 ADR 상장도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일 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이닉스가 베타가 좀 더 높게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뭐 BNK 리포트는 아직까지는 제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뭐 하반기 꺾일 것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27년 지금 가트너에 대해서 나오는 리포트도 가트너사가 리포트를 냈는데 추정이 27년 3분기 이후에나 돼야 조금 상승률이 약간 좀 주춤해질 것이다. 이렇게 아직은 분석 자료를 최근에 내고 있어서 뭐 올해 하반기에 꺾일 것이다 보기엔 조금 빠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네. 뭐 주식을 누가 알겠어요. 뭐 네. 오늘 밤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 뭐 지금 꺾는 거는 이른감이 없지 않다. 그다음에 미국 반도체 ETF 얘기하셨고 국내에도 이제 2배짜리 ETF 나오잖아요. 그죠? 5월 20일인가요? 맞아요. 5월달 나옵니다. 나중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하지만 초반에는 적어도 뭐 수급이 늘어나는 요인 아니겠어요? 그죠? 사야 되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네, 네. 나중에 팔고 예. 사지 않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뭐 사지도 않고 ETF가 공매도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산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초기 수급은 긍정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국내외로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런 거 저것도 있었잖아요. 미국의 반도체 ETF에서 삼전닉스 남은 건 물론이고 중국의 증권사도 한국의 삼성전자 커버해가지고 목표가 36만 원인가 맞습니다. 예. 35만 원 지시한 적이 굉장히 있어요. 이례적입니다. 그 네, 부분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AI 호황에 국내 주식이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네. 삼전닉스, 네. 꺾을 단계 뭐 당연히 아니고요. 오히려 또 한번 지난번처럼 흔들려지면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때가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최근에 다시 고무적인 거는 최고치 가면서 느낌은 이제 소부장이 그죠. 네. 전보다는 조금 더 관심, 네, 수급 이런 걸 좀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네. 뭐 최근에 이번 주만 놓고 보면요.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를 때 소부장은 빠졌습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두 번째로는 일부 증권사가 이제 리포트를 꽤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많이 오르고 단기에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숫자가 굉장히 좋게 나올 텐데 음.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몇몇 종목들은 어닝 샤익이 나오거나 컨센을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라인 쪽에 이상 들어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1분기는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될 거라고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비 발주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꽤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숫자는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속도가 좀 숫자로서는 좀 느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는 조금 조심해라. 다만 그 조심하는 것이 전체 팔고 쳐다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반기를 경영해서 조정이 나올 때는 좋은 종목을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반도체 소부장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네. 아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종목들은 조금은 삐걱거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리노공업이 약간 그러게요. 사고 아닌 사고 비슷한 거를 대주주가 그렇죠. 지분 일부 매각한다고. 네네. 근데 그 금액이 뭐 8억도 아니고 80억도 아니고 8천억대를 팔아버리니까 이게 뭐 피크인가?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센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좋지 못했고 오히려 또 30억 주식을 산다고 하는 한미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20% 이상 급등한 게 아마 뭐 공매도 쇼커버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뭐 날아가는 종목은 또 날아가고요. 또 리노공업처럼 좀 아쉬운 종목들은 빠지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슷한 업을 가지고 있는 ISG 같은 경우는 또 1분기 숫자가 컨센 대비 나쁘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이제 종목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 안 좋게 1분기가 나오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좋게 나오는 종목도 있으니까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다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삼성익스가 갈 때도 소부장이 못 갔던 이유들은 동일한 얘기예요.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기대감을 가졌는데 보니까 숫자가 그렇죠. 네. 숫자가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익스는 숫자가 명확하고 네. 잘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갔던 건데요. 이번에도 좀 그럴 우려가 있다. 그러나 뭐 소부장은 한편으로 보면 숫자보다는 기대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중소형주니까. 맞습니다. 광통신이라든지 최근에 네. 기판업체 이런 쪽들은 뭐 숫자보다는 기대감으로 갔던 거잖아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이 IT나 반도체를 쳐다볼 때 세 가지가 쇼티지라고 딱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만의 TSMC의 코어스 패키징. 이게 쇼티지고요. 두 번째는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그다음에 세 번째는 CCL입니다. 기판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슈 베타 시스템을 포함해서 기판 업종 굉장히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CCL도 두산이잖아요. 두산. 벌써 주가가 130만, 140만 원. 오늘 주가 보니까 150만 원, 160만 원 네. 왔네요. 벌써 두산이 더블 이상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CCL까지 지금 가격도 인상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했을 때 전반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가는 건데요. 기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슈페타시스는 지금 2차, 3차에 지금 캐펙스 증가에 대한 부분들 공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물량을 늘리면서 이제 매출을 늘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올랐다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 캐펙스 늘어나면 또 정당화될 수 있겠네 하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좋고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뭐 전선과 전력 설비가 그죠? LSLEC이나 네. 효성중공업이나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전선주까지 급등이 나오는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여전히 좋고 실적의 전망치들도 당초에는 1분기 지나면 했는데 뭐 사실은 2분기 뭐 3분기 더 좋아지는 흐름인데 네.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네,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네. 반도체를 보는 시각의 기준 세 가지. TSMC의 캐펙스 컷이 나오느냐. 두 번째 대만양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느냐. 세 번째 킬로그램당 단가가 어떠냐.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아직까지는 꺾임이 없다. 최근까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수를 좀 보시고 이제 흥정하시되 뭐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여러 IB들이나 그다음에 연구기관들에서 말하는 것은 올해는 좀 아닌 것 같다. 꺾이는 것은. 그리고 내년 정도 가서 중반 이후 한 3분기 정도에 조금 느슨해지거나 좀 꺾일 수 있으니까 올해 정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코스피 전체 이익의 비중이 높았던 게 40%대예요. 합산 그 비중이.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코스피 전체 내의 이익 비중이 6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지수가 땡겨가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꺾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하죠.
예, 실적도 쏠림이 있고 이 두 종목이 끌고 가는 지수이기 때문에 또 쏠림 현상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고 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는 일단 가장 돈을 잘 예. 벌고 있는 것이 반도체와 IT, 뭐 삼성전기나 LG노텍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어느 정도 포트에 가져가시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좀 순환매 측면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달 한 달 지표를 좀 놓고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지원금을 좀 주면서 얼마나 팔렸냐 보니까 3만 대 넘게 팔린 걸로 보여요. EV 전기차. 그렇죠. 예. 월간 단위로 봐서는 지금 역대급 월간 음. 수치로 이야기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야, 이게 캐즘이 아니라 뭔가 지원금을 주고 환경을 이제 형성하니까 팔리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이란 전쟁이 생기면서 어쨌든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검색도 뭐 증가하게 되고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맞는 상황이고 좀 전에 제가 한국 시장 말씀드리긴 했지만 유럽 시장도 지금은 그 벡터리 업계에 대한 전방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때문에 고유가가 도래되면서 일단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전기차 확대 프로그램을 프랑스도 이번에 내놓았다고 하거든요. 유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아마 그런 조치를 좀 취한 것 같고 독일 정부도 전기차 보급 촉진에 9조 원을 또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최근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달 접어들면서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도 2부와 다르게 전년비 33%나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ESS 시장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규모로 보면 24.2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크게 이제 반등을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쪽의 ESS 신규 설치량이 전년비로서는 더블 정도가 나왔습니다. 100% 성장을 했죠. 4.3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면서 이게 유럽 시장이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ESS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 리스크 여러 가지 뭐 원유 상승, 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또 강화되면서 유럽 등지를 포함해서 ESS 강화 요인이 좀 더 생기고 있고 이것을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어떤 전력 수급을 보완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ESS의 어떤 소중함,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붉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내 셀 업체가 하고 있는 삼성 SDI나 LG 엔솔 이런 종목들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상당히 과거와 좀 다르게 좀 힘차게 V자 반등 형식으로 강하게 올라온 모습들이 배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EV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뭐 로봇은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ESS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는데 삼성 SDI가 벤츠에 그 EV용 배터리 공급한다고 하면서 네, 뭔가 좀 느낌이 달라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규모 자체도 공식적으로는 발표 안 했는데 시장에서 뭐 추산하기는 꽤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드문드문했죠. 예. 최근에 뭐 1, 2년 정도 사이 보면 오히려 해지돼 옛날 거 해지된 게 그렇죠. 컸었죠. 맞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그 해직을 많이 네, 했고요. 예. 그래서 그걸 뭐 공장을 조인트 벤처도 뭐 없앤다고 하고 뭐 맞아요. 이렇게 예. 줄인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샀던 뭐 지분도 뭐 돌려준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뭔가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삼성 SDI가 벤츠 차세대 전기차 들어갈 고성능 각형 하이니켈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고 네. 말씀하셨듯이 내용은 좀 안 알려졌지만 예. 한 9조에서 10조 원 정도 규모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5년 정도 기간의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벤츠라든지 BMW, 아우디 이른바 독일의 3대 차량은 예. 다 들어가는 걸로 보이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중국 업체가 좀 따라오기 힘드는 어떤 하이니켈이나 고부가 가치 배터리 제품을 결국 이제 우리가 삼성이 하고 있다. 이것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LFP도 지금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도 벤츠에다가 28년부터 그때부터 7년간 2조 600억 규모의 LFP 배터리도 공급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내 배터리 기업이 유럽, 독일 완성차 업체에게 LFP 배터리를 공급하는 최초의 사례가 또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부가 가치의 배터리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LFP도 어쨌든 한국 시장이 독일 쪽이나 유럽 쪽에 지금 진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CATL이나 비아디 등 뭐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유럽 쪽도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한국으로의 공급처 다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EV 쪽의 캐즘도 그러하지만 ESS 쪽의 성장도 더해지면서 이제 어쨌든 업황 자체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올라왔고 네.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삼성의 SDI나 실적이 나오면서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넓게 폭넓게 적자가 나올 거로 봤지만 규모가 그러니까요. 확 줄어들었죠. 적자인데 주가 올라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맞습니다. 적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시장의 컨센 대비 얼마나 선방했느냐가 중요하기 맞습니다.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해요. 예, 예. 아니 아직도 적자인데 급등하면 어떡해? 네. 이거 말이 되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이제 규모가 너무 확 줄어버리니까 음. 턴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있는 거고요. 항상 주식은 잘하는 애가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담담한데 그렇죠. 못하던 예, 애가 예, 잘하는 못하는 거에 애가 갑자기 대해서. 확 잘하면 턴어라운드가 가장 지금 그렇죠. 주가 수익률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삼성 SDI나 이런 쪽이 주가 급반등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기대할 만한 게 아까 이제 이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 또 EV에 대한 기대감, 미국의 또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맞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은 어쨌든 힘이 빠질 가능성이 네. 높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차기 또 기대감들, 그죠? 민주당이 올라오게 되면 지금 사실 친환경에 대한 규제 이런 게 조금 다시 풀릴 가능성 이런 그렇죠. 것도 있는 완화 거죠, 그죠? 예. 뭐 우리가 뭐 선거 내용은 누가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분위기가 좀 트럼프 쪽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 가뜩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좀 애매한데 지금 이란 전쟁까지 갑자기 하는 바람에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짧게 단기적으로 좀 끝낼 수 있다 뭐 판단을 하고 했을 수 있겠지만 이 전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종전이나 휴전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끌려가다 보니 지금은 하원은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가는 건데 상원이 이제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면 이제 트럼프가 뭐 탄핵이 되거나 극단적인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배경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다시 득세한다면서 생각하면 일단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가 다시 좀 완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뭐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환수화된 건 아니니까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배팅하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좋아지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시장이라든지 보조금의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유럽 쪽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촉진이나 프로그램 등 활용하는 유럽 쪽의 뉴스 플로우에 따라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이 회사들이 어쨌든 숫자를 좀 더 돌리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에 대한 상승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를 둘러싼 기대감 좋은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이를테면 사실은 최근에 EV, ESS 전에 오래 올라왔던 건 로봇 모멘텀입니다. 네, 그죠? 워낙 네.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네. 로봇을 만들게 되면 배터리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팔아서 몇 대 팔 건데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제한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로봇주들이 또 최근에 좀 움직이잖아요. 그죠? 로보틱스 모멘텀이 또 불게 되면 2차 전지에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뭐 아예 아닌 건 전고차라든지. 그렇습니다. 아예 아닌 건 아니고요. 예. 뭐 현대차 그룹도 뭐 로봇 묻어갖고 그렇죠. 이제 네. 더 추가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2차 전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좀 따져보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로봇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문제는 따져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센티적으로 분명히 멀티플을 좀 더 줄 수 그렇죠. 있는 요인은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EV 쪽의 배터리 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1테라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30년 기준 아마 100만 대 정도의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휴머노이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짧으니까 한 서너 개 정도 써야 된다는 가정을 하고 그러면 대충 개수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시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한 10기가에서 12기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EV 시장이 1테라 시장인데 로봇 가지고 10에서 12기가 정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주가를 뭐 50%막 100% 땡길 거냐?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먼저 지금 땡겨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뭐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뭐 휴대폰에도 다 그런 2차 전지 배터리 들어가는데 사실 휴대폰 잘 팔린다고 2차 전지 수요 늘어난다고 무슨 뭐 네. 전동 공구 잘 팔린다고 늘어나지 않죠. 그렇지 않죠. 캐파 자체가 틀리고. 네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전고체 이런 것만 조금 테마로 봤을 때는 달라지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런 건 네, 좀 네. 모멘텀을 그러겠죠. 종목들은 받을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네네. 네.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시장이 같이 올라오면서 좋아졌는데요. 그러면 요 섹션에서 마지막으로 다 좋은가 2차 전지는? 그러면 좀 우리가 한계로 생각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보면서 조금 또 좀 생각해야 될 한계점들은 무엇일까? 네, 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쪽에 들어간다는 뭐 이야기를 하면 전고체 쪽이 부각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왜 전고체를 써야 되냐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어차피 생긴 게 그렇게
많은 공간을 가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람 모양을 예. 갖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 끼우려면 엄청나게 무거운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LFP 배터리를 넣기가 이제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압축된 전고체 배터리가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 끼웠는데 뭐 24시간, 48시간 갈 수는 없으니까 몇 개는 써야 된다. 한 대를 운영하려면 그러면 서너 개 정도는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대충 생각해 보면 개수가 몇 개인데 그러면 전체 전기적 용량이 얼마다, 전기 용량이 얼마다 이렇게 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전고체 모멘텀은 그 로봇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EV에 대한 수요가 좀 좋아지고 좀 회복 개선 쪽으로 가는 것은 맞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맞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쪽은 EV 수요가 좀 좋아지긴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ESS 쪽에 있는 ESS 죠. 거죠. 예, 그리고 뭐 예.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여러 맞아요. 부분에서 지금 전력이 모자란데 ESS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이쪽과 방점이 생기고 있고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EV 시장에 필요한 전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100이라고 한다면 ESS 시장이 한 50 정도까지는 시장이 커질 거다 보고 있으니까 그 시장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고 있는 셀 업체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ESS 쪽으로 재편 그리고 기존의 이 라인들을 뭐 전기차 쪽의 수요 라인들을 ESS로 좀 재편하면서 체제를 좀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응을 하면서 숫자들이 좀 좋아진 국면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양극재 회사들도 좋아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셀 업체가 좀 더 이제 ESS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 보이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양극재 판가가 2분기에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도 양극재 판가가 지금 현재 추정치가 한 40% 정도 판가가 좀 올라갈 거라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리튬 가격도 오르고 그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순수 리튬 관련주는 저희가 좀 차치하고요. 음. 양극재 쪽도 지금 판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2분기에 나온다는 점에서 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하기가 되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말씀드린 업황만 놓고 보면 사야지 예. 그럴 수 있는데 나오는 숫자를 놓고 보면 아까 좀 음. 좋아지긴 했지만 적자폭이 준 거지 적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숫자를 사실 보면 숫자가 막 자고 나면 막 이익 올라가고 좋아지는 섹터들이 막 있잖아. 네, 지금 너무 반도체, 많아요. 예. 전력기기 뭐 맞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 예. 전력기기, 예. 조선도 그죠? 그러니까요. 뭐 엔진도 뭐 데이터 센터 예, 붙고 예. 뭐 이러니까 이거 조선 기자도 좋고 지금 뭐 맞아요. 반도체도 좋고 살 종목도 네, 네. 많고 뭐 너무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하반기 또 로봇 모멘텀 받으면 제일 잘하는 로봇을 뭡니까? 이 자동차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현대차, 뭐 모비스, 만도 음. 뭐 다 좋아 보이는데 자 이런 걸 빼고 굳이 2차전이 보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봐야 되겠죠. 예. 음. 그래서 그건 많이 든다. 네, 그렇죠. 근데 많이 올랐어요. 사실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 수준의 언저리까지 온 종목도 꽤 있고요.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기에 대한 반등이 좀 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가 업황이 바뀐다? 그게 이제 몇 년 만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좀 볼만하다 볼 수 그게 있습니다. 확인됐다고 하면 뭐 단기 반등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큰 상승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셀 쪽 얘기를 조금 하고 셀 소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삼성 SDI는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인데 생각보다 적었다. 그랬는데 그 앞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은 별로였거든요. 아마 네네. 시장 컨센보다 조금 더 안 좋았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AMPC나 뭐 이렇게 보조금 이런 것들 생각하면 더욱더 좀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아마 2차 전지 쪽은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한 이슈들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당겨와서 이제 반영들 많이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땡기 옛날에 많이 땡겼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적자 나오는 것들이 뭐 주가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요인인가라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숫자만 놓고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다. 근데 주식은 어차피 2차 전지주들이 2년에서 3년 정도 당겨오는데 적정한 밸류가 나온다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당겨올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업황이 바닥을 보고 그다음에 ESS 성장을 하고 또 대규모 적자가 확 줄고 있고 그 턴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2, 3년 정도에 당겨오는 것들은 괜찮다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로 많이 올랐을 때는 적정의 밸류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거기서 좀 경계감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뭐 시장이 이제 그 이유는 너무 살 게 많기 때문이죠. 뭐 2차 전지만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순환매가 좀 될 것이지만 업황 자체로 놓고 보면 이제 핵심은
올해 분기나 여러 가지 숫자들 이익에 대해서 발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라고 하지만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아까 말했던 ESS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그 이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배터리가 당장 뭐 로봇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쪽도 지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지금 움직임들이 좀 새롭게 나타나면서 2차 전지주가 서서히 네. 조금 회복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2차 전지 안정적인 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더 2차 전지를 알고 매력적인 분들은 셀보다는 그래서 이제 소재사를 더 주목을 네. 할 거예요. 근데 소재사는 양상이 좀 다른 게 전에는 뭐 옛날에 에코프로 BM이 뭐 압도적인 시장 주도주였었고 네. 최근에도 약간 패시브 게임이 나타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하다가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치고 나온 건 또 LNF예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포스코 홀딩스가 강하고 그죠? 이 소재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LFP로 ESS 하면 역시 지금은 이제 LNF가 가장 선두주자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다양화돼 있고 테슬라 예. 연동되면서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숫자도 LNF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는 종목이어서 좀 두각을 나타낼 걸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은 말씀하셨듯이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그 ETF 관련된 뭐 매매가 활발하게 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보다는 ETF로 아예 그냥 가는 경향 맞아요. 그리고 예. 지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거 다 좀 내가 부담스럽다. 종목이 새롭게 보는 종목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올라 있는데 이걸 내가 종목으로 사자니 좀 애매하고 좀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ETF를 그냥 사다 보니까 ETF가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 등을 포함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수급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못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이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이 ETF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 패시브 자금들이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사기 시작하면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좀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포스코 그룹이야 어차피 지금 리튬이든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소재 산업의 수직 계열화가 이 그룹 내에서 굉장히 제일 잘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에서 집중되는 곳이 결국은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집중된다 이야기 나오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가격도 그렇고 전체적인 소재 산업의 수직 계열화 어떤 반사를 결국은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까지 받는다. 라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고 리튬 가격도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도 올라오고 중국 관련된 내수 선물도 최근 상방향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가격 구간이 결국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아마 그와 관련된 포스코 그룹주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 한 방씩은 있어요. 각자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포스코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사실은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도 포스코 퓨처엠도 좋게 보시는 분도 많고요. 그죠? 네. 응급제도 하고 여기 네네. 그죠? 뭐 실리콘 응급제하고 오늘 방송하는 오늘 시장의 특징은 포스코 홀딩스가 다른 주식보다 더 강하게 오르는 건데 이건 이제 철강이 좀 오르면서 그죠? 네, 맞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이나 화학도 요즘 보면 조금씩 움직이고 네. 지금 그 철강도 결국 이제 공급망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의 어떤 자원 개발 이런 거로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는 포홀 줄여서 네. 포홀이라고 그러죠. 포홀은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지금 현재 네. 방송 저희가 녹화하는 과정에 11% 정도 올라와 네. 있는데 이 포스코 홀딩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러니까 올라가죠. 자원 개발. 상사주 네, 그리고 맞아요. LX 인터내셔널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쪽 관련된 쪽이 음. 지금 LNG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네. 오늘 포스코 홀딩스까지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이 철강 관련된 쪽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의 감산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감산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최근에 업황에 대한 어떤 턴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품군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우리가 이게 메인은 아닌데 재건주로서 건설주가 급등했거든요. 네. 원전도 뛰었지만 최근에 재건으로 이제 그 많은 건설주들이 대우건설, GS건설, DLNC 급등을 했는데 재건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어? 철강제 필요하잖아. 수요가 살아날 것이다. 재건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철강주도 같이 재건 이슈로 좀 움직인 부분이 분명히 센티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또 리튬 관련된 종목이 오늘 또 올라가죠. 아까 LNG, 석탄
리튬 올라가는데 오늘 일부 이제 뭐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도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발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생기면서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근데 상사 종합 상사 가운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일 좋아 보여요. 실제 자원 개발이나 종합 상사로서는 상당히 탄탄해 보이는 종목이고요. 뭐 LX 인터내셔널도 오늘 올라가긴 하지만 석탄 이슈가 좀 있는데 LNG라든지 이쪽이 좀 더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좋아 보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어쨌든 다방면으로 철강, 리튬, 그다음에 뭐 재건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철강의 기본적인 감산 효과 이런 것들까지 겹쳐지면서 가고 있으니까 조금 뭐 무거운 주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향은 좀 윗꼬리로 달면서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은 3년 전에 투자했던 분들이 뭐 고민이 엄청 많았던 한 1년간은 정말 네, 밥이 안 먹을 정도의 그죠. 투자도 많이 하셨는데 손실이 컸었고 그에 비하면 사실 많이 회복했죠, 그죠. 맞습니다. 그때 비해서 네. 아마 뭐 전략을 적절히 쓰시면서 올라올 때 팔고 다시 사고 이랬다고 하면 많이 회복을 했던 거고 그죠. 네. 또 3년 전에 걸 이제 그대로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 조금 아쉬움이 있을 텐데 이제 새롭게 봐야죠, 그렇지? 그럼요. 그죠? 네, 네, 네. 그럼요. 네. 뭐 캐즘의 시대가 몇 년 지났고 수요가 확인만 되면 네. 주가는 또 다시 한번 꿈틀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단순하게 뭐 로봇 때문에 간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까 제가 펀더멘탈상 로봇만 하나 가지고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멀티플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요소는 되죠. 네. 로봇이란 게 어쨌든 현대차 그룹도 이제 멀티플을 올리는 요소가 되듯이 그쪽도 가능한데 근데 뭐 예를 들어 로봇 가지고 돈을 얼마 버냐 물어보면 그게 별로 숫자로서는 별로 나오는 게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되지는 않고 업황 자체적인 근본적인 부분들이 유럽 시장 등을 포함해서 변화가 있다고 보니까 그게 아마 주가를 좀 움직이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조선주도 사실 뭐 기대감이 좀 있는데 네. 조선 기자재 오늘 얘기할 건데 종전에 기자재 얘기할 때는 이제 뭐 LNG 캐리어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본행제 뭐 주로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나오는 교제단제는 이제 엔진인데 음. 선박 엔진이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선박 엔진을 왜 배에 쓰지 데이터 센터에 쓴다는 게 뭔 소리예요 이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요구할 때 가스터빈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예. 가스터빈. 근데 그게 지금은 물량이 별로 많이 올 수도 없고 기간도 납기가 너무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짓기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특히나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데이터 센터의 지금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이 지연되거나 지금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야기가 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오면서 그럼 그게 왜 그러냐 돈이 없는 거냐 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변압기나 전선 이런 쪽이 전력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생각대로 계획대로 짓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로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AI 버블은 생기진 않겠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가스터빈 이슈가 생긴 거예요. 가스터빈이 이제 갖다 주기도 쉽지 않고 리드 타임도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다.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이 이야기 되다 보니 그게 결국은 우리가 조선에서 쓰고 있는 이 선박 엔진을 육상 쪽으로 들고 와가지고 이걸 주 전력원으로 쓸 수 있지 않냐, 가스터빈을 대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선박 내에서 전력 생산에 활용되는 엔진을 데이터 센터로 설치하는 게 메인으로 되면서 그렇게 되면 시장이 하나 더 열리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선박용 엔진이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에 그렇죠. 육상용 엔진으로 하나 더 열리는 거니까 시장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터빈도 가격이 오르면서 비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엔진 쪽으로 이제 바뀌면서 납기도 그렇고 가격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엔진을 대안으로 선택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그 사행정 중속 엔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게 이야기 되는데 뭐 이행정보다는 당연히 사행정이 좀 더 이제 속도도 빠르고 집약도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효율성 문제, 전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어떤 그걸 보여준다라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잘 알고 계신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 내에서 엔진 이름이 힘센 엔진이에요. 힘센 엔진인데 이게 이제 각종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실제로 HD 이제 현대중공업이 공시도 나왔죠. 데이터 센터양 계약을 했다라고 공시가 또 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히 도화선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 그러면 사행정 중속 엔진에 관련된 부분들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같은 종목들이 엔진주가 이제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저도 관련해서 오늘 기사 찾아보니까 이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그 네. 엔진을 사용해 가지고 마치 옛날에 그 뭐 해상 부유해 가지고 네. 이렇게 저기 자원 개발하는 네, 것처럼 네. 해상에다가 뭐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마린 엔진 쪽에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원래 아니, 이제 현대중공업 쪽에서. 맞아요. 네. 미국 쪽에서 그 해안가에 있는 그 마을들이 네. 우리도 데이터 센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제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업체가 합작을 해가지고 아예 바닷속에다가 집어넣고 고정을 시키면서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가 실제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유식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네. 그걸 뭐 선박에 엮어서 하든지 아니면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뭐 고정은 해야 되겠지만 뭔가를 하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최근에 불거진 종목이 뭡니까? 삼성중공업. 거기에 특허를 3가지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들이 급등하기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조선이나 기자재 이쪽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들이 구체적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자재를 그런 쪽에 포커스로 봐줬을 때는 현대중공업이 그런 엔진 사업부 있다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엔진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현대 네네. 마린 엔진, 네네. 한화 엔진, 그죠? 또 마린 솔루션도 여기 관련돼서 좀 네. 언급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관련돼서.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행정 중속 엔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이게 이행정이면 좀 약하다는 거고요. 그냥 고등학교 때 그 공업 시간에 배우던 건데 네. 이행정, 사행정 이렇게 막 그 엔진에서 이렇게 RPM, 출력되는 거잖아요. RPM 그죠? 그죠. 예. 출력 그러니까 예. RPM 이런 건데 회전수라 생각하면 돼요. 회전수. 이게 음. 이제 이행정보다는 RPM 회전수가 사행정이 당연히 이제 강력하겠죠. 예, 거기다가 정밀하게 제어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되고 효율성도 굉장히 좋다. 뭐 힘도 좋다. 그러니까 힘센 엔진 이름도 힘센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나오고 있는데 자 사행정 중속 엔진 관련된 육상 발전소 공급망 업체를 보면 지금 가장 뭐 핵심적으로 이야기되는 종목은 여전히 현대중공업이겠죠. 예. 현대중공업입니다. 힘센 엔진 그 관련된 라이선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 제작과 발전소 EP, EPC 모두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어쨌든 대장주로서 엮여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현대 마린 솔루션은 힘센 엔진 육상 발전소의 뭐 OEM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마린 엔진. 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에벨렌 엔진 면허 제작이나 이런 것들 특허가 좀 있고 발전소에 역시나 EPC나 이런 담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되면서 STX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평가받는 것 같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SN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N시스 이런 종목은 발전소 공급망은 아니긴 하지만 ABB라는 회사 제휴해가지고 새롭게 그 데이터 센터 배전반 면허를 제작한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시스라는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원래 자료원 분야에서 더 잘하는 애들은 누구냐? 뭐 현대중공업이 제일 잘하겠죠. 거기가 메인 섹터이고요. 그 외에도 EPC 업체, 그다음에 엔진 제작 관련된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거기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힘센 엔진 관련된 연계되어 있는 게 현대 마린 솔루션이고요. 그 밑에 STX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SN시스라는 종목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엔진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업체들로서는 선박에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처가 생긴 맞습니다. 거니까 그죠? 뭐 당연히 좋은 거고요. 얘기 나온 길에 조선업황은 어떤지 좀 하고 보고 얘기를 할게요. 조선주들이 보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4월 들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전처럼 막 시장에 어쨌든 조방원 이런 조방원 전력기계처럼 막 그렇게 주도적으로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조선이 나빠진 게 있냐? 뭐 예. 이란 전쟁 치르면서 조선이 뭐 기본적인 펀더멘털 변화가 있냐 생각한다면 변화는 없죠. 변화는 없죠. 그리고 지금 보면 트럼프가 다른 여력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스카 프로젝트가 됐든 조선 산업의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때 지금 이란 전쟁 치르느라 다른 프로젝트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세력이 없고 두 번째는 조선이 좋은 건 알겠는데
다른 여러 좋은 섹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반도체도 지금 하이닉스가 4월 한 달간 50%가 넘게 올라가는데 그거 사기 바쁜데 지금 조선주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일부 이제 뭐 반도체가 좀 쉴 때 조선주가 됐든 아니면 뭐 2차 전지가 됐든 아니면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뭐 소비 업종 가운데 뭐 화장품이나 호텔 업종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핵심은 조선 업종에 대한 이란 전쟁 이슈에 조선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내러티브가 바뀐 건 없다는 거고요. 이 두 번째로는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신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 등이 지금은 LNG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공급이 안 된다 하더라. 네. 근데 재개는 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공급까지 가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미국이 이제 그럼 우리 거 사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 프로젝트가 굉장히 활발해질 텐데 그러면 LNG 선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유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필요하죠. 그죠? VLCC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 뭐 LNG 선이 어쨌든 필요하면서 원래 미국이 프로젝트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합산해 보니까 LNG 선 1년에 필요한 LNG 선이 한 87쪽 정도가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는데요. 한국이 지금 연간 단위로 모든 그 조선사를 만들 수 있는 연간 단위의 풀이 70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으로 주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러한 발주에 대한 모멘텀은 한국이 다 가져올 것이다 이야기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도 고점에서 좀 빠졌기도 하고 발주 자체도 많이 좀 꺾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새롭게 시작하는 발주의 시장이나 가격이 높은 LNG 선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도 갈 것이다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조선업종의 펀더멘탈 다르지 않은 부분에서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결국 시장을 비중 확대라든지 아니면 보유를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네, 조선 기자재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생겼습니다. 조선 기자재 엔진 쪽 중심 얘기했고 플러스 조선주 이야기까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